용서받지 못한 자, 그랜 토리노. 이토록 통쾌하고 흥분되는 쇼. 서부극의 수작으로 알려진 용서받지 못한 자의 행복한 결말은 꽤나 전형적이다. 와이오밍주의 소도시에 군림하는 보안관 리틀빌은 이전 서부극들에 흔히 보던 악당이며 그를 응징하는 윌리엄 머니 역시 개과천선한, 그래서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힘을 숨긴 주인공의 전형 같은 인물이다. 감독과 주연을 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무법자 윌리엄 머니의 죄의식에 초점을 맞추며 영화의 주제의식을 거듭 환기시킨다. 하지만 완벽하고 통쾌한 승리로 극이 마무리되기에 관객은 폭력과 죄책감에 관한 영화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곱씹어볼 만한 감정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영화의 서사가 지향하는 바는 빈틈없이 명확하다. 용서받지 못한 자가 용서받을 만한 서사를 획득하게 만드는 것. 영화의 제목 용서받지 못한 자는 당연히 주인공 윌리엄 머니를 가리킨다. 그렇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그의 폭력을 단죄하려는 관객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윌리엄 머니는 스크린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영화의 이야기 속에서도 전적으로 용서받는다. 리틀빌 일당을 확인 사살한 뒤에 머니가 말을 타고 마을을 빠져나갈 때 압제에서 벗어난 마을 주민들은 눈빛으로 그를 배웅한다. 머니가 수행한 폭력은 정당할 뿐 아니라 정의로운 행위로서 스크린 안팎의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2009년작 그랜 토리노는 한국전 참전 용사 월트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희생이라는 주제를 전달한다. 월트는 아시아인 갱단을 총으로 응징하는 대신 그들의 총구 앞에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던진다. 영화의 서사가 갱단의 죽음이 아닌 자기 페르소나의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결말만 빼고 본다면 용서받지 못한 자와 그랜 토리노의 차이는 크지 않다. 쇠락한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는 월트는 한때 피도 눈물도 없는 총잡이로 서부 개척 시대를 주름잡다가 이제 은퇴한 무표정한 늙은이 윌리엄 머니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물이다. 두 사람은 모두 죄의식을 떨쳐내지 못하며 끔찍한 과거와의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의 윌리엄 머니는 자신이 과거와 결별하였음을 끝없이 주장하면서도 그런 주장이 무색할 만큼 여러 인물을 죽이게 된다. 이는 그랜 토리노의 월트가 무장한 갱단을 불어 도발해 살해당함으로써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결말과 여러모로 대비된다. 공권력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 리틀빌은 보안관이다. 에서 윌리엄 머니는 참혹하게 살해당한 친구 네드 로건의 복수를 손수 감행한다. 이처럼 용서받지 못한 자의 결말은 정의로운 총잡이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전통적인 서부극으로의 소박한 회귀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리타분한 선악 구도에서 벗어난 서부극을 통칭해 흔히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스파게티 웨스턴을 다시 한번 비틀었다고 평가받는 용서받지 못한 자의 결말이 오히려 기존 서부극의 그것과 유사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관객이 느끼는 쾌감은 선한 총잡이가 악한 총잡이를 철저하게 응징하는 장면에서 비롯된다. 관객을 결정적으로 매혹하는 지점은 윌리엄 머니가 권총 한 자루로 5명의 총잡이를 순식간에 고꾸라뜨리는 마지막 장면이며, 이때 관객은 아무런 갈등이나 망설임 없이 주인공 윌리엄 머니에게 감정을 이입한다. 많은 이들이 용서받지 못한 자가 기존 서부극의 전형성을 비틀었다고 평한다. 이와 같은 평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윌리엄 머니는 단순히 선악의 범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영화는 날렵하고 빈틈없는 솜씨의 주인공 대신
말 위에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늙고 현실적인 총잡이를 보여준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화려하게 불을 뿜는 총구를 클로즈업하기보다는 총을 겨누는 자의 번뇌하는 표정과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자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강조한다 등등. 이상의 장점들은 감독의 의도에 따라 극의 마디마디에 잘 안배되어 있다. 특히 용서받지 못한 자의 서사를 흔한 서부극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캐릭터가 네드 로건이다. 리틀빌 일당에게 살해당한 네드 로건은 윌리엄 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머니가 죄 많은 과거에서 손 씻었음을 보증해주는 증인이었다. 한때 윌리엄 머니는 어떤 이유도 죄책감도 없이 총을 뽑아 살인을 저질렀다. 여자와 아이마저 죽이는 자로 불리던 그였다. 로건의 회상에 따르면 술에 취한 윌리엄 머니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쏘아버리는 미치광이 살인마나 다름없었다. 머니는 같이 행동하던 동료를 향해서도 스스럼 없이 총을 뽑았으며 그럼에도 믿을 수 없이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살아남았다. 네드 로건은 그토록 통제 불가능했던 윌리엄 머니의 곁을 결코 떠난 적 없는 동료였다. 이후 머니가 아내를 만나 갑작스레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하였을 때도 로건은 군말 없이 머니의 이웃이 되어 농부의 삶을 꾸려나간다. 그는 윌리엄 머니의 추악한 과거를 머니 자신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동료이자 머니의 극적인 정착 과정을 10여 년간 지켜본 증인이었다. 영화는 머니가 병사한 아내의 무덤을 농장 근처에 마련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아내가 떠난 뒤에 2명의 자식을 홀로 키우던 윌리엄 머니는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가 전염병으로 하나둘 쓰러지자 청부살인에 다시 손을 대기로 결심한다. 그는 로건을 찾아가 동행하기를 설득하면서 현상금이 걸린 자들이 죽어 마땅한 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하지만 현상금이 걸린 2 악당에 관한 소문은 과장되어 있었다. 실상 악당으로 지목된 둘 중 하나는 제 동료가 여자 얼굴에 칼자국을 내는 동안 그저 얼어붙어 있었으며 여자가 당한 상해의 정도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머니가 들은 건 2 악당이 여자의 눈을 파내고 귀를 자르고 세상에 젖꼭지까지 도려냈다더군 같은 과장된 정황이다. 윌리엄 머니와 네드 로건이 살인 청부를 막기 위한 가짜 명분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부패한 보안관 리틀빌이 트라우마 탓에 결국 아무도 죽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네드 로건을 고문하다 살해하였을 때 머니는 가장 가까운 친구와 자기 삶의 유일한 증인을 동시에 잃은 셈이다. 로건의 비극적인 최후를 전해 들은 머니는 죽은 친구가 무고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무고한 것은 네드 로건만이 아니다. 영화는 현상금이 걸린 2 악당 가운데 선량한 쪽이 죽어가는 모습을 과할 만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윌리엄 머니가 그저 돈 때문에 무고한 자를 죽였음을 강조한다. 이는 관객이 친구를 잃은 머니를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순간에도 변치 않는 사실이다. 이처럼 영화는 주인공에게 용서받을 만한 서사를 획득하게 만듦과 동시에 그가 끝내 용서받지 못한 자로 남게 될 것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현상금이 걸린 2 악당 가운데 여자 얼굴을 난도질한 쪽은 과거의 윌리엄 머니와 다름없는 모습이며 그런 포악한 동료를 말리고 뒷수습을 해보려는 또 한 명은 네드 로건의 과거를 연상시킨다. 사실 로건의 죽음은 그와 머니가 2 젊은 현상범을 죽인 것에 대한 인과응보의 성격도 띠고 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머니가 느끼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그래서 아이러니하다. 이후는 전형적인 복수극이다. 윌리엄 머니는 젊을 적 모습처럼 만취한 채로 마을에 당도한다. 시간은 한밤중이며 마침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복수극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리틀빌 일당은 하필 그날따라
술집에 한데 모여 있다. 이로써 홀로 총을 든 윌리엄 머니와 무장한 5명의 악당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 낡은 술집이라는 연극적 무대에 오르게 된다. 결과는 뻔하다. 윌리엄 머니는 순식간에 5을 처리한다. 다분히 의도된 이러한 클리셰는 지난 서부극에 대한 오마주이다. 여기에 더해 이처럼 지나치게 깔끔한 결말, 이토록 잘 구성된 쇼에 가까운 장면은 어떤 상징적 정합성을 완성한다. 다시 말하지만 리틀빌이 살해한 로건은 지난 10년간 윌리엄 머니의 변화를 보증하는 마지막 증인이었다. 리틀빌 일당은 네드 로건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술집 앞에 장식품처럼 전시함으로써 망자를 조롱한다. 이는 머니가 가지고 싶어한 인간적인 측면과 그의 끈질긴 참회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것은 죽어 마땅한 리틀빌에 대한 응징뿐이다. 물론 영화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결말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 어쩌면 윌리엄 머니는 총알이 오가는 중에 치명상을 입어 악당들과 함께 죽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는 총을 쏘는 대신 그저 그랜토리노의 월트처럼 불어 살해당함으로써 어떤 윤리적 실천을 감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형적인 서부 영화들처럼 윌리엄 머니는 무장한 5을 실수 없이 한 자루 권총으로 정확히 맞춰 쓰러뜨린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듯이 이 완벽하게 연극적인 결말을 통해 리틀빌의 폭압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해방되고 관객은 장르 영화의 쾌감을 만끽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영화 첫 장면에서 윌리엄 머니는 아내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머니는 다시 그 무덤 앞에 선다. 모든 무덤은 어떤 삶에 관한 증명이자 그 삶의 종언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내의 무덤이라는 상징은 지금껏 윌리엄 머니가 선하게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가 살아온 선한 삶의 종언을 고한다. 결말이 제공하는 연극적 쾌감 속에서 폭력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그의 폭력을 용서했다. 영화를 본 관객도 그의 폭력을 용서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용서받지 못한 자의 의도는 정의로운 폭력의 의미와 가치를 격화시키는 일이다. 피해자와 방관자 모두에게 쾌감을 선사하는 가장 정당해 보이는 폭력조차 가장 보잘것없는 희생보다는 덜 정의로운 방식이라는 것. 가령 리틀빌이 심판받기 전 2명의 젊은 수배범에게 가해진 머니 일행의 폭력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 그런데 똑같은 총구가 리틀빌을 향하자 모든 이들이 전적으로 환호하였다. 방금 눈앞에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심판을 마친 폭력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라면 얼마든지 가장 부당한 폭력으로 변질되곤 한다. 마을 사람과 관객 모두 리틀빌의 죽음에 즐겁게 안도하는 결말부에 이르러 머니는 집과 아내의 무덤을 두고 잠적해버린다. 좋은 폭력과 나쁜 폭력의 이분법이 허상임을 아는 윌리엄 머니의 눈에 그의 정의로운 폭력에 환호하는 이들은 어떻게 보일까? 17년 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랜토리노의 주인공 월트의 희생을 통하여 폭력은 결코 즐겁거나 자연스러운 결말이 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게 된다. 비밀의 숲, 테라비시아, 비밀과 결말. 영화 비밀의 숲 테라비시아의 주인공 레슬리와 제시는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다. 소박한 우정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인 둘의 감정이 점차 깊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제시는 레슬리를 이끌어 어른들 몰래 깊은 숲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장소가 필요해. 우리 둘만의 장소 말이야.
이것은 숲속에 누워 구름을 바라보던 제시가 나란히 누운 레슬리에게 던진 말이다. 사춘기의 비밀 하면 16에 갔던 교회 청년부의 수련회가 떠오른다. 중학교 졸업 후 캐나다에 잠시 살면서 나는 교회 수련회를 3번 따라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같이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은 장면들 뿐이다. 우선은 2박 3일이라는 일정 자체가 어린 나에게는 초현실적이었다. 물론 유스 호스텔이라 불리던 곳에 갇힌 채 몰래 가져온 술이나 마시는 걸 무슨 대단한 일탈인 양 여겨야 했던 한국식 수학여행의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캐나다 교회 수련회는 뭐랄까 어른들의 간섭이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운 무인도 같았다. 저녁 예배 후 목사와 전도사마저 숙소로 돌아가고 나면 그곳은 진실로 우리만의 무인도와 다름없었다. 호기심 가득한 10대 20명 정도가 들판에 피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돌발적이고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누구와 어떻게 키스라도 한번 해보기를 정말 미치도록 바라며 잠을 참았던 것이다. 별이 너무나도 가깝고 무수한 나머지 밤하늘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는가? 캐나다에서 처음 가본 교회 수련회의 밤하늘이 매일 그랬다. 그런 밤하늘 밑에서 고소하게 익어가는 건 나뭇가지 끝에 꽂아 불가에 세워둔 마시멜로만은 아니었다. 산속이라 밤엔 기온이 뚝 떨어졌고 몇몇 아이들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몸과 몸을 밀착했다. 한국에서 머리 밀고 중학교 다니다가 갓 몇 주 전에 바다를 건너온 나에게 좁은 담요 한 장 속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와 가슴팍을 기댄 10대 남녀를 보는 일은 나이를 잊게 만들었다. 꼭 어른만 흥겨워서 나이를 잊는 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 행복한 쪽은 그 반대의 경우가 아닐까 싶다. 하여튼 나 자신은 누구보다 조신하게 홀로 앉아서도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지금도 그날의 흥분과 선망을 잊을 수가 없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새벽부터 시작되는 촛불 앞에서 비밀 말하기였다. 모닥불이 꺼지고 숙소로 돌아와 우리는 꼭 그것까지 해봐야 직성이 풀렸다. 돌아보면 꼴사납고 유치한 놀이라서 지금도 얼굴이 빨개진다. 아이들도 나중엔 그 놀이에 완전히 질려버려서 3번의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 수련회에선 비밀 말하기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우리가 자기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 그저 안달 나 있었다는 걸, 자기가 이 가운데 누구를 몰래 좋아하는지 알리려는 마음이 우리를 촛불 앞에서 한없이 감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비밀 말하기가 연애놀이 혹은 음탕한 경험 자백의 도구였다는 걸 어리다고 해서 끝내 몰랐겠는가. 게다가 이 뻔뻔한 놀이에는 성경도 동원되었다. 성경책에 손을 얹은 채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서로에게 짐짓 엄중하게 경고하였고, 그러면 다들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잘 됐다는 심정으로 어떤 짓궂은 질문에도 진실을 술술 털어놓았던 것이다. 규칙은 간단했다. 1. 촛불을 차례로 돌린다. 2. 촛불을 쥔 사람이 아무에게나 질문을 받는다. 3. 촛불 든 사람은 최대 3개의 질문을 받게 되며 패스, 답하지 않음는 단 한 번만 가능하다. 4. 패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거부하면 벌칙을 받는데, 보통은 운동 좀 하는 남자애가 해내기도 어려운 벌칙, 팔굽혀펴기 30회 등이 대부분이어서 여학생들은 자기 벌칙을 대신 받을 남자를 지목하는 게 관례였다. 5. 한 사람이 총 2번의 촛불을 받으면 게임이 끝난다. 촛불과 성경책이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이 놀이가 모두에게 낭만적이라면 좋았겠지만
사실 이 비밀 말하기는 철저히 주인공을 위한 게임이었다. 가령 과정 2에서 아무 질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꽤 됐다. 아니, 벌을 서듯 촛불을 들고 시간을 끌다 보면 무슨 질문을 받기는 받았다. 그래야 촛불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순서를 넘기기 위한 질문은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처럼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그렇게 누군가는 촛불과 성경을 든 채 아무도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수련회에서 놀던 20명 가운데 캠프파이어와 비밀 말하기로 로맨스를 경험하는 애들은 다수가 아니었다. 대체로 15 정도가 항상 로맨스의 관객으로 겉돌았다. 게다가 더욱 불행하게도 그들은 무대에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관객이었다. 하지만 과정 4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은 인기가 없는 여자아이가 대신 벌칙받을 남자를 구하지 못해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쓰러지고 누군가 이제 그만 봐주자 같은 정의로운 말로 분위기를 수습하던 상황을 몇 번 지켜보고 나서 나는 그 놀이를 전혀 즐길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비밀 말하기 놀이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은 누구였을까? 우선은 내가 거기 있었다. 재미없다고 곧 나가버리기가 민망하기도 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누구랑 다른 데서 놀만한 처지도 아니었다. 혹시 나에게도 로맨스가 있을까 하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랬다. 나 역시 누구와 비밀을 만들고 싶었고 설레고 싶었으며 그걸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다. 내가 누군가의 비밀이길 간절히 바라였으며 그러한 비밀이 나와 그를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묶어주기를 바란 것이다. 나처럼 놀이에서 빠지기 민망해서 아니면 혹시나 하는 기대로 남아있던 아이들과 함께 당연하게도 로맨스의 주연들 또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주인공 무리에 제대로 끼지 못하였다는 내 열등감 탓에 지금까지의 진술이 놀이와 놀이를 즐기려는 청년다운 감수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는지 좀 반성하게 된다. 어찌되었든 정말 아무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비밀이 지닌 어떤 측면이 아직 어렸던 우리를 매혹했던 것뿐이다. 당시 교회 수련회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수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듬해부터 교회 청년부의 수련회는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엄청나게 건전하게 변하였다. 저녁 예배 이후 캠프파이어 자리엔 전도사가 항시 동석하였고 키스와 같은 노골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점차 그곳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지면서 수련회가 그토록 쓸데없는 건전함을 언제까지 유지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어른들의 걱정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다. 어릴 적 수련회에서 우리는 키스하고 싶었거나 키스에 관하여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는 교회가 음란하다고 통제하는 생각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노골적으로 말해보고 싶었다. 그래, 맞다. 때로 우리는 노골적으로 음란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기엔 여전히 순진하였기에 또 그때는 어린 마음에 진심으로 신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였기에 비밀 말하기라는 놀이에 기대어 그렇게 했다. 어른들은 우리가 수련회라는 미지의 무인도에서 몰래 말도 못할 커다란 비밀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아이들이 쌓아둔 비밀이 엄청나게 나쁜 결말로 이어지리라 걱정했다. 우리 집 아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7살 졸업 전에 1박 2일 파자마 파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수련회를 염려하던 어른들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이가 쌓아가는 비밀들이 아이를 어른으로 키운다는 사실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30년 전에 마지막 수련회에서 나는 운 좋게 어떤 아름다운 학생과 포옹과 키스를 나누었고 그를 향한 감정에 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 비밀은 그래서 어떤 결말로 이어졌을까? 그날의 별이 무척 크고 아름다웠다는 결말. 그런 비밀스러운 별이 나를 조금은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결말. 펜레터. 아주 달콤한 문학. 누군가의 욕망이란 그의 정체성과 연관된다. 가령 당신이 무슨 음악과 책을 즐기는지, 어떤 친구를 가까이 두는지, 어떤 단체에 기부하며 누구에게 돈을 쓰는지만큼 당신을 잘 드러내는 지표는 없다. 거리를 걷고 있는 당신의 시선을 빼앗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특정한 포스터, 쇼윈도, 타인의 생김새 등과 같은 욕망의 외연들이 모여 당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진 못한다.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막연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좇으며 살아간다. 뮤지컬 펜레터가 그려내는 욕망의 성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글을 쓰려는 세훈의 욕망은 세훈 자신에게도 낯설고 갑작스러운 것이다. 1930년대 일본 대학에서 공부하던 세훈은 조선어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며 식민지 조국으로 돌아온다. 유학을 다 마치라는 아버지를 거스르며 조선에 체류 중이라 당연히 수중에 돈이 있을 리도 없고 마땅한 거처를 마련할 형편도 아니다. 대체 작가가 되는 일이 무엇라고 그는 이와 같은 수고와 고통을 자초할까? 이에 관한 세훈의 설명은 막연하기만 하다. 그는 진짜 나를 찾고 싶다는 자신의 간절함과 문학의 감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 아버지를 비난하지만 문학적으로 고양된 세훈의 감정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적을 듯하다. 어쩌면 세훈에게 문학이란 하기 싫은 공부를 잠시 피하기 위한 도피처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세훈이 먼저 접한 것이 문학이 아닌 그림이었다면 그는 화가가 되려는 욕망에 불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세훈이 보여준 글쓰기 재능이란 것이 실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여성이 글을 쓰는 일 자체가 이슈가 되던 시대였기에 세훈이 사용한 히카루라는 여성의 필명이 그의 글이 가진 유일한 매력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세훈을 부유한 유학생의 신분에서 쪽방에서 눕고 일어나며 잡일이나 거드는 급사로 변모시킨 것은 바로 이토록 수많은 어쩌면이 모여 우연히 만들어낸 저 밑도 끝도 없는 욕망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호한 욕망이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 혹은 모호한 욕망을 통하여 규정된 선명한 나의 모습이야말로 판타지 자체가 아닌가. 그래서 뮤지컬 펜레터가 구성하는 판타지는 단순한 환상이나 거짓과는 다르다. 오히려 뮤지컬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판타지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고 삶을 밀고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해명될 수 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해명 가능한 저 판타지가 어쩌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의미일 수 있다고. 작가가 되려는 세훈의 욕망이 진짜인지를 묻는 건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 된다. 애초 욕망의 진위가 판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뮤지컬이 강조하는 지점은 세훈이 지리멸렬한 자기 욕망을 통일된 인격체인 히카루를 내세워 대체했다는 사실이며 결국은 하나의 인격으로 현현하게 된 히카루, 판타지가 세훈의 현실을 지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노래하는 히카루가 진짜인지, 그것이 세훈의 무의식인지, 욕망인지, 혹은 또 다른 인격인지,
묻는 질문도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히카루는 펜레터가 보여주는 판타지의 성격 자체이며 그것의 인격화이다. 그녀는 현실일 리 없으면서도 현실에 속하여 글을 쓰고 노래하고 또한 사랑을 나누어야만 한다. 이처럼 실제 하는 공백으로서 무대 위로 불려나온 히카루, 판타지는 세훈, 현실을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자 본질처럼 기능하기 시작한다. 뮤지컬 펜레터는 실존 작가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는다. 뮤지컬이 사용하는 7인회라는 명칭부터가 1933년 실제하였던 문학동인 구인회의 변용이다. 이 단체는 김기림, 이태준, 이효석, 정지용 등 당대 유명한 작가와 평론가 9인이 모여 창립하였으며 문학사적으로는 순수문학과 모더니즘의 흐름을 계승하는 의의를 갖는다. 펜레터의 수남은 한국 근대문학의 모더니즘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김기림을, 태준은 봄밤, 복덕방 등의 소설로 널리 알려진 이태준을 모델로 한다. 극에 등장하는 김헌태 역시 실제로 1930년대 중반을 전후로 활발히 활동한 문학평론가이다. 세훈이 동경하는 김혜진의 모델은 봄봄, 동백꽃 등의 소설로 유명한 김유정이며 이유는 날개, 종생기 등의 소설과 여러 편의 실험적인 시로 널리 알려진 작가 이상이 모델이다. 두 사람은 모두 구인회에 결혼이 생겨 나중에 합류하였는데 그룹 안에서도 특히 각별한 우정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천재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게다가 실존 작가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니 더욱 매력적일 수밖에. 하지만 김혜진이 실제 김유정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이윤과 이상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밝힌 것처럼 펠레터는 세훈과 히카루, 혜진의 욕망과 정체성을 경유하여 판타지의 성격을 해명한다. 이 뮤지컬이 적상가옥의 내부를 탁월하게 재현하였다는 점이나 실존 작가의 전기를 치밀하게 취재하였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펜레터의 시대와 공간, 인물은 1930년대 구인회라는 문학사적 시공간을 아름다운 방식으로 굴절시키고 있다. 펜레터의 무대 위에서 문학이란 지극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무엇이다. 펜레터가 형상화하는 작가는 광인이며 천재다. 그들은 시대의 모멸과 육체의 고통을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자들이고 문학의 숭고한 이상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마저 내던질 존재들이다. 사실 작품과 작가에 관한 이와 같은 통념은 낭만주의 시대의 유물 같은 것이리라. 뮤지컬이 이야기하는 뮤즈의 개념만 봐도 그렇다. 시가 창작되는 과정을 뮤즈라는 개념으로 해명하게 되면 시인의 지위는 신과 소통하는 자, 신의 숭고한 언어를 받아쓰는 자, 그리하여 아름답게 저주받은 자로 격상된다. 물론 현대적인 인식 속에서 작가는 신의 신성한 대리인도 천재도 아니다. 그는 자기 건강을 염려하고 돈이 부족하면 낙담하는 생활인이다.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책상과 바닥에 두껍게 쌓여가는 원고지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병약한 기침소리, 기이한 태도를 보이지만 천재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는 그곳의 작가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들의 스캔들까지. 이처럼 펠레터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1930년대적인 문학을 재현한다. 그러한 30년대적인 편견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폭넓은 대중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30년대의 문학이 진짜 그러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다. 판타지의 탁월함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오히려 진짜를 지탱하는 가짜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펜레터의 결말은 살아남은 세훈의 목소리를 통하여 저 진실된 가짜가 문학의 성격과 효용 그 자체임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이는 문학적인 사람들이 지닌 낭만성과 조응하는 달콤하기 그지없는 엔딩이다.
부드러운 마음. 배드엔딩과 부드러운 마음. 시의 아름다움은 새로움과 한 몸이다. 새롭지 않지만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평가는 가능하지 않다. 굳이 시를 예로 들지 않아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의 얼굴, 어느 시절의 옷차림, 특정한 건축 양식 따위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이는 그 대상이 동시대의 동류와 비교해 어떻게든 조금은 새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아름다움과 연관된 새로움이란 또 지나치게 낯선 것이어서는 안 된다. 얼굴, 옷차림, 건축물 등은 일반에게 익숙한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새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목구비가 지워진 초상, 정육을 걸친 육체 등을 담은 그림이 수용자에게 아름답다는 감상보다 그로테스크한 느낌부터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얼굴 혹은 의복이라는 형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탓이다. 2021년 1월호 문장 웹진에 실린 임유영 시인의 부드러운 마음 전문을 옮긴다. 마지막 두 연을 빼면 승려와 동자승의 대화로 모든 연을 구성한 이 작품을 여유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꼼꼼히 따라 읽어주었으면 한다. 어디 그리 바삐 가십니까, 동자여. 바지가 다 젖고 신도 추졌소. 뜀뛴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급한 일이 무엇이오? 여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 지금 아랫마을 개가 땅을 판다기에 바삐가오. 개가 주인도 안 보고 밥도 안 이먹고 빼빼 말라 거죽밖에 남지 않은 암캐가 땅만 판다 하오. 그게 물 주어 봤소? 그 물 주러 가는 길이요. 그래 내가 이래 다 쏟아 온데 사방이 추졌소. 동자승아, 동자여, 뚜껑 단단히 닫고 가소. 여기 물이 더 있으니 모자라면 부어가소. 보온병에 뜨신 커피 있으니 이것도 가져가소. 필요 없소. 무슨 개가 커피를 먹는답디까. 당신 행색 보아하니 혹 땡중이요? 우리 주지스님 힘이 장사다. 그게 다 틀렸다. 개가 땅을 파면 죽는다. 동자가 쌩하게 뛰어 개 키우는 집에 가보니 개는 벌써 구덩이에 죽어 늘어져 있었다. 동자가 개에게 물 뿌리려는 것을 주인이 잡아 옷을 싹 벗겨 빨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개 무덤에 흙을 뿌리게 하였더니 동자가 엉엉 울다가 개 무덤에 대고 아이고 개야, 너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외로이 죽고 개로 태어났다가 또 혼자 죽으니 2번 다시 태어나지 말라 수차례 외쳐 일렀다. 동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처음 읽었을 때 우선 글이 좋아서 놀랐고 이 시를 대하는 나의 고정관념에 한 번 더 놀랐다. 얼마 전에 데뷔한 시인의 작품에서 개를 살리려 아랫마을로 내달리는 동자승 얘기를 보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문예지와 시집들을 꾸준히 따라 읽어야 하는 처지라 개라는 소재 자체가 식상하기도 했다. 고양이만큼이나 흔한 데다 사람과 교감한 역사도 유구해서인지 현대시엔 이런저런 개들이 수시로 등장한다. 검은 개, 흰 개, 누런 개 등이 작품에 번갈아 등장하여 사랑받거나 고통당하고 그러다 비참하게 죽기도 한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전혀 새롭다 말하기 어려운 죽은 개와 동자승을 가지고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시에서 개의 죽음에 슬퍼하고 인간의 무심에 분노하는 건 동자승뿐이다.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웃었다. 저 웃음은 짐짓 동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듯 보였으나 결국 보온병에 담긴 커피나 개에게 조벌하며 수작을 거는 승려의 마음.
혹은 동자승을 여느 동네 아이와 같이 대하며 그의 젖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개 주인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바쁜 자기를 붙들어 놓고 커피 따위나 건네는 승려에게 땡중이냐며 화를 내는 동자승이 있고, 장난을 장난으로 받지 못하는 아이에게 그 개 다 틀렸다, 개가 땅을 파면 죽는다고 사뭇 가르치는 말씨로 대꾸하는 승려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타자의 생명을 어떻게, 얼마나 진지하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윤리적 상상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불교의 교리는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연기적 상호관계를 이룬다고 가르친다. 개의 죽음에 통곡하던 동자는 아이고 개야 개야, 너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외로이 죽고 개로 태어났다가 또 혼자 죽으니 2번 다시 태어나지 말라, 태어나지 말라 수차례 외쳐 일렀다. 다소 과장돼 보이는 이 애도의 상황에서 철없고 어리석은 자는 과연 동자승일까? 힘이 센 주지 스님까지 들먹이면서 커피 권하는 저 땡중을 위협하려 했던 동자의 심성은 순박한 어린아이의 것이자 동시에 부처의 것이기도 하다. 일견 순진해 보이는 동자의 울음과 알 것 다 아는 어른들의 웃음 사이에 존재하는 상상력과 감수성의 격차야말로 임유영 시인이 펼쳐놓은 미적 깊이와 폭이다. 이 시는 개가 땅에 묻히며 끝난다. 마지막 장면에서 동자승은 울고 주변은 그를 비웃고 있다. 내용상 부드러운 마음은 배드엔딩이다. 그렇지만 개를 위해 곡하는 동자의 뒷모습을 두고 독자는 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짐을 느낀다. 문학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효용론 측면에서 볼 때 인간에게 인간적인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결말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서사 장르의 개연성은 기만적인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관철해낸다. 우리는 어떤 슬픈 서사가 헛것임을 알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아름답다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러나 또 그러한 슬픔이 결국 헛것의 산물임을 알고 있기에 독자는 거기서 감동과 교훈을 얻는다. 논픽션 서사라면 타인을 겪는 슬픔 앞에서의 감동은 아주 뻔뻔한 감정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처럼 탁월하게 조탁된 서사를 읽고 난 독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책을 덮게 되는 것이다.